솔로 레벨링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즌2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진우는 사냥꾼들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레이드인 제주도 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는 많은 일본 사냥꾼들을 죽인 개미 왕을 물리쳤습니다. 진우는 그를 강력한 그림자 병사로 소환하고 바루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즌2 마지막 장면에서 진우는 혼자 붉은 던전에 갇혔습니다. 솔로 레벨링 애니메이션의 팬으로서 당연히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우 궁금합니다. 2028년에 반경될 것으로 알려진 시즌3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지거나 스토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화 버전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계속 논의하는 것이 아마도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제 만화 버전을 바탕으로 솔로 레벨링 시즌 3의 줄거리와 예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고레벨 던전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 사냥꾼은 충격을 받은 채 자신을 서리군주라 소개한 신비로운 인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군주인 용문이 나타났습니다. 용문은 서리군주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군주가 작은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배자들이 남쪽의 로기아를 풀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용문은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않도록 그 지역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림자 군주와 직접 대면할 수도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요크문이 더 큰 계시를 말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빛의 조각의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군주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성일화는 진우의 아버지로서 통치자들의 강력한 힘을 지닌 인물입니다. 용문은 성일환이 군주의 한국 파괴 계획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기 싫었던 용문은 서리 군주에게 빨리 떠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성일환은 그들을 막으려 단검을 꺼내 치명적인 공격을 했어요. 할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그 공격은 서리 군주에게 쉽게 막혔다. 강한 폭발이 뒤따르며 일환이 그들의 탈출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장면은 다시 레드게이트 안에 갇혀있는 진우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보스몬스터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몬스터는 자신의 언어로 진우가 그의 군대를 학살한 장본인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진우의 힘이 놀랍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우가 혼자서 그곳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몬스터의 언어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스몬스터는 진우의 여정이 끝날 거라 주장했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나타나라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진우는 미소 지으며 반응했어요. 재미있어 하며 그는 괴물의 말을 비웃듯이 반복했어요. 끝이라니, 웃기네. 그 순간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이 수십 명씩 나타나 이미 물리친 적군의 시체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이를 목격한 보스몬스터는 충격과 혼란에 빠져버렸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어떻게 모르게 전멸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괴물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지우는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다. 다 죽여. 그는 베루와 그림자 군단에게 즉각 공격을 명령했어요. 두 괴물이 진우 탱크를 공격하려 할 때 그의 큰 곰 그림자가 뒤에서 뛰어올라 그들을 처치했어요. 한순간에 보스 몬스터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보스가 반응하기도 전에 베루가 그의 팔 하나를 잘라내고 이그리스가 이어서 다리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스는 계속 저항했습니다. 그때 터스크가 거인으로 변신하여 역중력 주문을 발동시켜 괴물을 지우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패배한 적에게 다가가 질문에 답하면 죽음이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시스템이 개입하여 보스 몬스터가 대답하는 것을 막았다. 지우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는 최근 저주 랜덤 박스에서 열쇠를 얻었고 이제 그 열쇠는 제주도에서 레벨 100에 도달했기 때문에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열쇠는 끔찍한 이중 던전인 인한 사원의 수레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분명히 진우를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다시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우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그곳에서 기다릴 무엇이든 누구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위험한 레드게이트 임무를 완료한 후 성진우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거기서 그는 유진호가 진우를 겨냥한 비난과 비판에 대처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나 상황은 진정되기 시작했고 진우가 대량의 고품질 마법 크리스탈을 넘겨주었을 때 이 크리스탈들은 재정적 필요를 충당하고 미래 길드 멤버들의 급여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진호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길드를 결성하려면 한 명의 회원을 더 모집해야 했습니다. 길드 결성 과정을 논의하던 중 진우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길드 이름. 진우는 솔로 플레이를 제안했다. 그들이 이름을 논의 중일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진우는 문을 열고 누가 왔는지 보고 완전히 놀랐습니다. 차혜인. 차는 진우의 길드에 가입할 의도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여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헌터 협회의 회장이 그녀에게 오라고 했는지 아니면 최종인이 그녀를 헌터 길드에서 쫓아낸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차혜인은 차분하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진우는 왜 그녀가 자신의 길드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솔로 플레이라는 이름을 듣고 차혜인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하며 그 이름이 우스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 이름이 이미 진호와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진호는 아직 어떤 이름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빠르게 부인했다. 진우는 그런 후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지만 침착하려고 애쓰고 있는 척에 다시 주의를 돌렸다. 그는 그녀에게 왜 가입하고 싶어 하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아직 헌터 길드와 계약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차는 위약금을 낼 충분한 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답은 진우를 더 의심하게 만들었다. 진우가 그들의 길드가 그녀 같은 S급 헌터와 계약할 여력이 없다고 했을 때도 차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 없이도 가입하겠다고 했다. 진우는 그녀의 진정한 의도가 궁금했다. 한편 차는 적절한 이유를 찾기 어려워했다. 그녀는 처음 진우의 기분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부터 그에게 끌렸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그 초기의 호기심은 서서히 애정으로 발전했다. 너무 부끄러워 고백하지 못한 그녀는 그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고만 말했다. 안타깝게도 진우는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대신 그는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더 확신했다. 진우는 추측했다. 아마도 차는 어린 나이에 S급 헌터가 되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진우는 동정했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는 그녀에게 시험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합류하고 싶다면 진우의 가장 강한 그림자 군사 중 하나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차는 망설이지 않고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결심을 다진 진우는 협회의 훈련장에서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진우는 차를 멈추고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림자 교환 기술로 순간이동할 거라고 알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림자가 그들을 감싸고 훈련시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차는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동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대답 대신 시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차는 무기가 없다는 걸 깨닫고 보관실로 가서 연습용 검을 가져왔습니다. 진우는 그녀가 기본 무기만으로 싸우는 것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차는 자신 있게 괜찮다고 대답하며 괴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니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에 감명받은 진우는 뛰어난 검을 휘두르는 그림자 병사 이그리스를 불렀습니다. 그는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싸움은 이그리스가 파괴되거나 차가 포기할 때 끝납니다. 원래 진우는 가장 강력한 병사인 베루를 소환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제주도 사건에서 베루에게 트라우마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는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그리스가 먼저 번개가 충전된 검으로 공격했지만 차는 능숙하게 피하고 방역했습니다. 한편 협회 사무실에서는 고건희 회장이 훈련실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진우와 차가 안에 있는 것을 본 후 그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카메라를 끄고 점검이 있는 척하라고 지시했다. 경기장으로 돌아와 차는 이그리스를 이겼습니다. 자신감 넘친 그녀는 진우에게 가장 강한 그림자를 소환해 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진우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차의 결의를 보고 마침내 베루를 소환했습니다. 차가 위험을 이해한 걸 확인한 후 진우는 베루에게 그녀를 다치지 않게 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베루는 위의 조명을 부수는 강력한 힘의 파동을 방출했습니다. 잠시 겁먹었지만 차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여러 공격을 했지만 어떤 것도 베루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베루는 쉽게 방역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차의 공격 중 하나를 손가락 하나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킬인 빛의 바늘을 활성화하여 부서진 무기의 조각으로 빛나는 검을 형성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녀는 성공적으로 베루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러나 베루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마지막 명령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의 눈은 붉게 빛났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진우가 제때 끼어들어 그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차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후 진우는 왜 그녀가 공식적인 이름조차 없는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지 물었습니다. 차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진우는 그녀에게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차는 그 질문에 당황했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성진우 씨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장면은 미국 헌터협회 본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이클과 셀너 부인은 회장 데이비드 앞에 후회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침착하게 그들을 보며 사과를 받으려 부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매담 셀너의 관찰에 따르면 헌터 성지우는 단순한 헌터가 아니라 군주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힘이 국가급 헌터와 동등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셀너는 그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녀는 두 번째 각성을 경험한 헌터들은 보통 다른 쪽이라 부르는 다른 영역에서 힘을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보통 그런 헌터들과 그들이 받은 힘의 연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편에서 온 에너지는 너무 압도적이어서 깨어난 헌터를 눈부신 빛으로 감쌌고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군주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녀는 외부 연결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대신 지우가 그 압도적 에너지의 근원임을 느꼈어요. 그는 그 자체로 어둠이었다. 데이비드는 그 사실에 동요했다. 그는 성지우가 그들의 적이냐고 물었다. 셀너 여사는 그 생각을 빠르게 거부했어요. 그녀는 지우를 친구나 적으로 나누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지우는 외부 힘이 아닌 내면에서 무한한 힘을 끌어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데이비드는 셀너에게 감사하며 새로운 결의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셀너의 능력으로 지우를 영입할 수 없음을 깨달은 데이비드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이클에게 지하 B14층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며 데이비드는 마이클에게 미국에 처음 나타난 S급 게이트를 상기시켰습니다. 마이클은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한 던전 브레이크는 서부 지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는 세계 최고의 헌터들을 유혹적인 제안으로 모집했어요.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5명의 헌터만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불멸의 불꽃 드래곤 카미쉬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데이비드는 카미쉬 사건이 미국의 악몽 같은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은 몸 안에서 발견된 귀중한 유물 룬스톤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B24의 안전 금고에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와 마이클은 카미쉬에 보존된 유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룬스톤이 8년 동안 손대지 않은 이유가 어떤 마법사 타입의 국가급 헌터도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아마도 그 룬스톤이 진정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카미시가 다시 한번 미국의 마지막 선물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장면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지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자신의 외모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놀란 그는 차혜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이유가 자신이 매력적으로 변했기 때문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그는 여동생에게 가서 자신이 남자로서 어떻게 보이는지 물었다. 진아는 짜증난 얼굴로 그를 보며 그냥 바보 같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화가 난 지우는 장난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잡았고 두 사람은 전형적인 형제처럼 말다툼을 시작했다. 화제를 바꿔 지우는 그녀에게 솔로 플레이라는 길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신 그 아이디어를 지지하기보다는 진아가 그 이름을 듣고 웃었어요. 그녀는 그 이름이 안 어울린다고 했어요. 특히 그가 거대한 그림자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서 혼자 싸운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지우는 잠시 멈춰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어떤 이름이 더 적절할지 물었다. 진아가 진 길드를 제안했다. 그 이름이 좋다며 지우는 동의했다. 한편 채혜인의 아파트에서는 그녀가 잠을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우에게 간접적으로 감정을 고백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남자에게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다고 스스로 설득하려던 중 갑자기 마음속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서 헌터 민병구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헌터 성지우에게 힘을 조심하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충격과 혼란 속에서 깨어난 혜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민병구가 그녀의 생각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기사 길드 본부에서 박종수와 그의 부하들은 위험한 A급 게이트 출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A급 게이트와 달리 이번 게이트는 난이도가 훨씬 높았어요. 박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모두가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나쁜 것은 나이트 길드에는 S급 헌터가 없어 혼자 레이드를 완료하는 것은 아주 위험했어요. 이 보통이라면 박은 난이도가 S랭크에 가까운 게이트는 피했겠지만 지금 A랭크 게이트 하나를 포기한다면 길드의 명성이 망가질 것입니다. 한 힐러가 다른 길드나 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어요. 박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그 생각은 그에게 혼자서 그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성지우, 진우는 유진호와 함께 진우의 사무실에서 아진 길드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솔로 플레이보다 낫다고 동의한 후였어요. 길드를 공식 등록하려면 멤버 한 명이 더 필요했어요. 차혜인 영입에 대해 물었을 때 지우는 그녀가 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거절했어요. 유진호는 당황했어요. 지우가 그렇게 재능 있고 아름다운 S급 헌터를 왜 거절했을까요? 진우는 그가 힘이나 인기를 찾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길드 정치에 관심 없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유진호가 그 설명에 맞는 사람이 누굴지 고민하고 있을 때 박종수가 2명의 부하와 함께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환영을 받은 후 박종수는 즉시 부산 근처에 나타난 거대한 게이트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우가 S급 게이트인지 물었지만 박은 아직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박은 게이트의 크기와 위험성, 그리고 나이트 길드에 S급 헌터가 없어서 헌터 협회가 그들의 진입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우에게 레이드 참여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보통 S랭크 헌터에게는 게이트 수익의 10%를 주지만 지우에게는 20%를 제안했어요.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박은 지우가 동등한 몫을 요구하자 놀랐습니다. 지우는 자신을 개인 계약자가 아닌 진 길드 대표로 대우해야 수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은 64습 분배를 제안했지만 지우는 거절했어요. 협상은 없다고 했죠. 선택의 여지가 없던 박은 결국 동등하게 나누기로 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지우가 던전 보스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이를 받아들이며 악수로 거래를 끝냈어요. 박이 모르는 사이 지우는 자신의 그림자 병사 하나를 박의 그림자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광 갤러리에서 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나이트 길드의 부산 헌터들이 모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드 시작까지 5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박종수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아직 다른 장소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학교에 우산을 챙겼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더 낭비하지 않고 그는 그림자 교환 스킬을 사용하여 나이트 길드 레이드 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그 순간 그의 여동생 학교에 신비로운 게이트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 근처에 있던 새 학생은 처음엔 큰 위협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사냥꾼만 들어갈 수 있고 게이트가 열리기 전까지 몬스터가 못 나온다고 생각했죠. 게이트가 나타난 후 완전히 열리기까지 보통 일주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학생 중 한 명이 그 문이 정말 안전한지 의문을 제기했을 때 아무도 그 문이 언제 활성화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이 갑자기 갈라지며 괴물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 손이 한 학생의 머리를 잡았고 그 학생이 도움을 외쳤지만 다른 학생들이 행동하기 전에 괴물이 그의 두개골을 부수고 나머지 두 학생도 빠르게 살해했습니다. 그 괴물들은 초록 피부의 오크였습니다. 타고난 사냥꾼으로 지능은 낮지만 먹잇감 추적과 사냥에 있어 인간보다 뛰어났습니다. 이 오크들은 살과 피 냄새를 강하게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무가 공격이 아닌 정찰이었기에 본능을 억누르고 명령을 따랐습니다. 한 오크가 다른 오크에게 이 지역이 먹잇감으로 가득하지만 학교의 복잡한 구조가 성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들을 소탕하고 지역을 확보한 후 진정한 사냥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지우는 습격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바라보며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A급 헌터가 가장 많은 길드답게 나이트 길드는 크고 유능한 팀을 구성했습니다. 지우를 보자마자 사냥꾼들은 그의 제주도 습격 당시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탄하며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그가 이번 습격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 흥분된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갑자기 힐러인 연계림이 앞으로 나서며 군중을 가로막았습니다. 곧이어 박종수가 도착하여 자신이 이번 공격을 이끌 것이며 지우는 지원과 보호 역할만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발표에 많은 사냥꾼들은 눈에 띄게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박종수의 지휘에 실증을 느끼고 자신들이 그저 지우의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약한 존재로 여겨지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지우는 그들의 우려를 듣고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인식하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공격대가 던전에 들어가면서 레이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장면은 학교로 다시 전환되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오크들에게 희생되었습니다. 몇몇은 학교에서 탈출했지만 다른 이들은 안에 갇혀 스스로를 방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크들의 주목을 받은 마법 에너지를 가진 진아가 있었다. 그녀의 힘을 감지한 오크들은 그녀를 목표로 삼았다. 그중 하나가 무기를 들어 그녀를 공격하려 하며 그녀는 죽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마침내 지우가 그녀를 보호하도록 배치한 하이오크 섀도우 병사가 나타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 병사는 압도적인 힘으로 방역하여 적 오크를 학교 지붕을 뚫고 날려버렸습니다. 오크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왜 높은 오크가 인간을 방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던전에서는 박종수와 나이트 길드 사냥꾼들이 쌍두 오우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괴물이 발사를 준비하자 강력한 박종수가 팀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 스킬을 발동했습니다. 헌터 현태는 빠르게 앞으로 돌진하여 오우거의 눈을 베었으며 다른 헌터들도 팔과 다리에 협력하여 공격을 가했습니다. 마침내 마법사형 헌터들의 불과 번개 마법이 괴물을 쓰러뜨렸습니다. 전투 후 박은 팀을 모았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쌍두 오우거, 무덤지기는 보통 던전 보스로 입구 근처에 안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일찍 나타난 건 던전 깊숙한 곳에 큰 언데드 군대가 기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상대로 언데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여동생을 지키고 있는 그림자 병사로부터 긴급 신호를 받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즉시 레이드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루와 몇몇 전개 및 그림자 병사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레이드 팀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교환이 아직 쿨타임 중이었기 때문에 지우는 던전 출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달리며 진화와 연결된 그림자 병사가 계속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어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중얼거렸다. 언데드 무리가 그의 길을 막았을 때 지우는 점점 짜증이 나서 무시무시한 힘의 기운을 발산하며 그들에게 비키라고 외쳤다. 놀랍게도 언데드들은 그의 권위에 굴복하며 무릎을 꿇었다. 권위, 그들의 행동에 놀란 지우는 자신이 그들을 조종하는 존재보다 더 높은 네크로맨서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머무를 시간 없이 그는 그들을 뛰어넘어 날개 달린 탈것 카이젤을 소환했다. 카이젤이 지우를 문 밖으로 데리고 날아가자 구경꾼들은 감탄했다. 지우는 명확히 명령했다. 전속력으로 여동생에게 데려다줘. 학교로 돌아와서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은 계속해서 진화를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적을 베어 넘기고 오크들의 머리를 잡아 땅에 내리쳤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진화와 남은 학생들은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이오크 섀도우 병사의 출현은 이미 적의 지휘관인 그라타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진우의 개입을 알게 된 그로타루는 인간 세계에 훨씬 더 큰 위협을 가져오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면은 던전 안에서 여전히 임무를 수행 중인 나이트 길드의 레이드 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진우와 그의 병사들과 함께한 사냥꾼들은 그 곤충 같은 생명체들이 자신들을 동료로 보는지 적으로 보는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종수는 전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길드의 명성을 위해 그는 ENT의 병사들을 믿고 공격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학교 전장에서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진우의 그림자 병사 중 하나가 강력한 적 보스인 그록토르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팔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록토르는 부상당한 병사를 조롱하며 오크의 몸에 있는 문신이 그들이 죽인 적의 수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진우의 병사들이 몇 명을 죽였어도 감명받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더 자극하며 그로크테로우는 고위 오크 전사들에게 자신을 즐겁게 해보라고 요구했다. 주저없이 그록토르는 또 다른 맹렬한 공격을 가해 진우의 그림자 병사 하나를 베었습니다. 그가 조롱하며 자신에게는 절대 맞설 수 없다고 주장하는 동안 쓰러졌던 병사는 갑자기 재생하여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회복에 그로크데로는 놀랐다. 그는 속으로 이것이 스킬의 효과인지 궁금해했고 아무리 많이 베어도 그림자 전사들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환사, 즉 이 생명체들을 조종하는 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것임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결심한 기록테로우는 부하들에게 지우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오크 괴물들은 즉시 그림자 병사들에게 공격을 가했으며 그들이 재생하는 과정에서 약해진 틈을 노렸다. 혼란 속에서 그록테로우는 진아의 머리를 붙잡고 그녀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고 선언했어요. 그는 그녀 안에서 마법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녀를 죽이려던 순간 그록테라는 무언가 무서운 것이 빠르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그는 진아를 놓고 부하들에게 충격에 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하기 전에 지우와 카이젤이 도착해 전장을 뒤흔드는 강력한 공격을 했습니다. 지우는 잔해 속에서 떨고 있는 진아를 보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만지며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시켰어요. 그로크테로우가 말을 걸려 하자 지우는 분노에 차서 강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를 가리키며 조용히 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무사한 걸 확인한 후 지우는 진나 얼굴에 남은 그록타로 손자국을 발견했어요. 이 광경에 그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는 이그리스에게 진아를 보호하라 지시했고 다른 그림자 병사들에겐 학생들을 대피시키라 명령했어요. 치명적인 기운을 뿜으며 지우는 그로크타로를 응시했다. 어떤 괴물도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로크타루는 떨며 지우에게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들의 언어를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지우는 침묵했고 다른 선택이 없음을 깨달은 그록타루는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어요. 그는 도끼로 지우의 두개골을 부수려 덤벼들었어요. 진우는 쉽게 오크의 손을 공중에서 잡아 땅에 내리쳤고 그의 머리를 밟아 마무리했다. 두 마리의 오크가 더 달려오자 지우는 지배자의 손길을 발동하여 그들을 공중으로 던져 한 손으로 몸을 짓눌렀고 피가 그들의 구멍에서 흘러나왔다. 이를 본 나머지 오크들은 절망적으로 진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우는 맨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몇 초 만에 그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로크테로우가 두려움에 마비된 채로 있는 것을 보며 진우는 그의 얼굴을 지배자의 손길로 잡고 벽에 내리쳤습니다. 오크들에 의해 학생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지우는 왜 인간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즐기는지 물었습니다. 그록도르는 마음속 신비한 목소리가 계속 지우를 죽이라고 했다고 고백하며 그 목소리가 그록타로에게도 그를 죽이라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록타로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부인하며 자비를 구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차갑고 무자비하게 단검을 꺼내 그록타로를 주저없이 죽였어요. 장면은 다시 나이트 길드 팀이 활동 중인 던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린 예림이 진화의 개미병사 중 하나로부터 매우 귀중한 것으로 알려진 뱀파이어 시체를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협력 대신 개미는 그녀의 어깨를 다치게 하고 시체를 계속 먹었습니다. 바루는 그 광경을 보고 즉시 개입했어요. 그는 개미 병사를 제압하고 치유 기술로 야룸의 부상을 치료했어요. 문제가 해결되자 바루와 개미들은 다른 곳에서 사냥을 다시 시작했어요. 박종의 팀은 이미 던전의 보스방에 도착했어요. 사냥꾼들은 보스 아크라이트와 10명의 데스 나이트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박은 그 이름을 알아챘다. 아크라이트는 중국 최고 길드 중 하나인 골드 드래곤 길드를 전멸시킨 것으로 유명했고, 그로 인한 던전 브레이크는 헌터 루 지각만이 막을 수 있었다. 이 평판에 따르면 A급 헌터 팀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팀이 당황하기 시작하자 이전에 개미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언데드 병사들이 갑자기 부활하여 다가왔다. 박은 정예림에게 입구를 막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빠르게 빛나는 성스러운 방패를 소환해 방을 봉쇄했지만 5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궁지에 몰린 박은 성지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다행히도 베루는 던전 보스의 존재를 감지하고 보스방으로 서둘러 갔다. 도착하자마자 아크라이트는 그를 그림자 군대의 일원으로 즉시 알아보았다. 놀란 그는 왜 군주의 친위대가 공격했는지 물었다. 베루는 자부심과 경멸을 담아 아크라이트와 달리 자신들은 왕에게 선택받았다고 답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아크라이트는 군주와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베루가 순식간에 그의 앞에 나타나 핵을 공격했어요. 이미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 말 아껴라, 베루가 말하며 아크라이트의 핵을 부수고 그의 생명을 끝냈다. 아크라이트가 죽자 그가 지배하던 모든 언데드가 사라졌다. 사냥꾼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베루가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의 병력을 모두 무너뜨릴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성지우의 강력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소환수들이 던전을 정리할 수 있다면 그가 직접 게이트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어요. 박종사의 부하 중 한 명은 그 힘을 얻기 위해 진화 길드를 인수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나 박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세계 최고의 헌터가 이끄는 새로 설립된 아이긴 길드와 한국의 5대 그레이 길드 중 하나인 나이트 길드 간의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박은 진우의 소환수들이 던전을 클리어할 만큼 강력하지만 법적으로 공식 레이드를 위해 최소한의 헌터 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진 길드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들은 인력을 제공하면서도 비할 데 없는 전투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면은 다시 학교로 이동하여 성진우가 적군을 성공적으로 섬멸한 전투의 여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몇 부모들은 자녀들이 희생자 중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일한 시각 성진우는 고건희 회장과 동행하며 이동하고 있었다. 고건희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성진우는 눈에 띄게 우울해 보였다. 그는 공격 시작 시 도망친 213명의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진우의 적시 도착 덕에 구출된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불행히도 던전을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건희는 진우에게 그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지난 6개월 동안 게이트 수가 급격히 증가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게이트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특히 이상하게 여긴 점은 마치 세계가 본능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듯이 유능한 헌터들의 수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 세계적으로 비록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대화 중에 건희는 진우에게 여러 나라에서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공식 문서와 요청서를 건넸다. 건희는 몇몇 국가들이 이미 비밀리에 진우와 접촉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한국헌터협회가 이런 시도를 막을 순 없었지만 건희는 여전히 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대표들을 만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진우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희는 진우가 다른 나라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진우의 존재가 한국 방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3명의 S급 헌터를 잃었습니다. 2명은 전투 중 사망했고 1명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협회는 또 다른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우의 여동생이 회복 중인 병원에 도착하자 건희는 진심 어린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며 한국의 최고 헌터로서 계속 한국을 지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진우를 포함해 10명의 S급 헌터만 남아있으며 한 명이라도 더 잃으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춘 후 미소를 지으며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고위 등급 게이트에 혼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원했다. 건희는 놀랐다. 진우의 요청은 레이드에 필요한 최소 사냥꾼 수 규정을 없애자는 것이었습니다. 건희는 그 규정이 사냥꾼들이 준비 없이 위험한 던전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 규칙 없애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우가 길드를 만든 이유였죠. 그는 혼자 공격하려 했어요. 진우의 의도를 이해한 건희는 결국 그 요청을 승인했어요. 다른 곳에서 유진호는 진우의 특별한 요구에 맞는 길드 멤버를 계속 찾고 있었다. 길드 운영에 크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진호는 그의 사촌 수연이 이상적인 후보라고 믿었다. 수연은 연예인이지만 동시에 A급 헌터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수연이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비공식 길드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호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헌터인 성진우가 길드의 창립자라고 밝히자 수연의 호기심이 자극되었습니다. 그는 진우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수연은 진우와 마주하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공인이었지만 전설적인 헌터의 존재감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는 수연이 A급으로 평가받은 것에 놀랐습니다. 그의 외모가 기대한 강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진우는 진호가 다 설명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길드에 가입하면 수연이 위험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자신 있게 대답하며 어떤 일이든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진우와 셀카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장면은 고위정부 회의로 바뀌었고 고건희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진우의 소환 생물들이 공식적으로 레이드팀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즉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특히 남준욱은 건희가 진우가 자신의 길드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건희는 부인하지 않았고 사실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진우에 대한 특별 대우였어요. 그는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던전 브레이크가 발생하면 20명의 A랭크 헌터팀과 진우가 통제하는 소환 생물 부대 중 최소 사상자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요. 그의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다. 이 순간을 포착한 건희는 남준욱이 최근에 했던 일을 떠올렸다. 근처에 비싼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헌터 길드 보안을 위해 그는 한국 사람들이 국제 길드처럼 보호받길 원한다고 했어요. 이제 진우를 영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은 그를 잃을 수 없었어요. 그는 위원회에 황동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수헌이 진우와 함께 찍은 셀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혜인은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진우가 다른 여성과 가까워진 것에 대해 눈에 띄게 질투했습니다. 며칠 뒤 아진 길드가 공식 등록되고 건희의 제안이 승인된 후 진우와 진호는 첫 길드 레이드를 위해 A급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짜증나도 그 지역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진우는 협회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고 했는데도 언론이 어떻게 습격을 알았는지 궁금했어요. 우진철은 또한 현장에 있었고 협회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길드 멤버들이 온라인에 사진을 올릴 경우 기자들이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신중할 필요성을 깨달은 진우는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가 습격에 광부나 수집가를 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자 진우는 그의 그림자 병사들을 소환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들이 처리할 거예요. 진우는 태연히 말했다. 안전을 위해 건희에게서 습격 감시 임무를 받은 진철은 놀랐다. 그림자 생물들의 전력 수준을 분석하니 모두 B급 이상이었다. 던전 안에서 진우의 군대는 적들을 손쉽게 무찔렀습니다. 심지어 정의 몬스터들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이그리스 하나가 마왕의 검을 휘두르며 휘두를 때마다 번개를 내리쳐 전체 무리를 섬멸했습니다. 진철은 자신이 이그리스를 1대1로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진우가 던전 보스와 마주했을 때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그림자들을 제외한 모든 그림자들을 소환 해제했다. 진철은 왜 진우가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소환수에 너무 의존하면 자신의 능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답했어요. 진우는 단검을 꺼내 몬스터에게 돌진했고 민첩하게 공격을 피하며 한 번에 머리를 깔끔히 베어냈습니다. 그 처치로 인해 진우는 레벨 101에 도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림자 교환의 쿨타임이 1시간 더 감소하여 이 속도라면 언제든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즉시 텔레포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철은 더욱 믿기 어려워했지만 진우는 던전 보스를 그림자 병사로 부활시켰습니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그 힘은 그대로였습니다. 진우는 새로운 소환수를 쥐마라고 이름 지었고 그것이 마법을 통해 턱스처럼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밖에서 진우는 터스크에게 괴물 시체를 지상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기자들은 놀랐지만 터스크가 진우의 소환수임을 알았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자 플래시가 터졌고 몬스터는 부끄러워하며 당황했어요. 창백하고 압도된 진술은 나중에 건희를 만나 보고서를 전달했어요. 그는 진지한 어조로 고백했다. 그건 습격이 아니었다. 학살이었다. 그의 말의 무게를 느낀 건희는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진우를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했어요. 한때 진우를 혼자 공격대를 이끄는 사람이라 불렀지만 이제 그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진우는 그냥 팀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의 길드였어요. 도쿄 신주쿠의 끔찍한 상황으로 장면이 전환되었고 도시 전역에 공포가 휩쓸었습니다. 거대한 S급 게이트가 도시 한복판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헌터 협회는 아직 응답하지 않았고 이에 한 고위 관계자가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했습니다. 협회장인 마츠모토는 동료들에게 현재의 S랭크 헌터들이 그러한 위험한 던전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급 헌터나 길드 마스터를 모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그는 일본의 전력이 너무 약하다고 인정했으며 특히 제주도 사건에서의 치명적인 손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원 중 한 명이 토마스 안드레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지만 일본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불가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게이트 사건이 늘어나면서 모든 국가가 강력한 헌터를 고용하려고 분주해졌고 일본이 토마스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레이지는 장벽 길드의 길드 마스터이자 유명한 S급 지원형 헌터인 유리 올로프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유리는 돈만 잘 주면 도와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합의 후 레이지와 두 헌터는 유리와 협상하러 떠났습니다. 올로프 집에서 보고서를 읽은 후 유리는 즉각적인 민간인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몇 명의 S랭크 헌터만 보낸 것에 실망했으며 이는 국가의 힘이 부족함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지는 이미 모든 길드가 전국의 많은 A급 게이트를 처리하려고 S급 헌터 한 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S랭크 게이트가 출현하였고 국가에서는 유리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유리는 최종적으로 그들이 그에게 36억 6천만 엔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어요. 연간 또는 하루에 1,000만 엔. 그 대가로 그는 필요할 때까지 게이트 주변 장벽을 유지할 거예요. 한편 지우는 가고 있었다. 그의 길드 사무실에서 조용히 카르데논을 바라봤다. 손에 열쇠를 쥐고 이제 레벨 100에 도달하자 그 열쇠를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클래스별 스킬이 레벨 100솔에서 모두 강화되면서 지우는 레벨 100 뒤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주차장에 도착한 그는 뜻밖에도 차혜인을 봤다. 그가 갑자기 나타나자 그녀는 놀라 바로 떠나려 했다. 진우가 소리치며 다가갔습니다. 그녀에게 왜 왔는지, 왜 도망치려 했는지 물었다. 당황한 차혜인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녀의 것을 찾으러 왔다고. 자, 그녀가 두고 간 그 차요. 훈련시설을 방문한 후 그녀의 설명을 이해한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망설이던 차혜인은 진우에게 잠깐 이야기하자고 요청했다. 그녀는 속으로 묻고 싶었다. 지우와 수연의 사진에 관하여. 대신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를 꺼냈습니다. 헌터 민병구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진우는 호기심이 생겨 그녀를 사무실 안으로 초대하여 대화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앉자마자 최혜인은 그 이상한 사건에 대해 얘기했어요. 며칠 전 그녀는 목소리를 듣고 민병구의 환영을 봤어요. 그의 표정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헌터 성지우에게 경고해달라고 했어요. 그는 힘을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 날 어둠에서 끌어냈지만 부활한 건 진정한 내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생각하고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그를 섬기며 살아가요. 그의 명령을 따르는 기쁨이 두렵습니다. 민병구는 아마도 진우의 그림자 군대의 본질에 대해 더 말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사라지고 영혼은 허공 속으로 삼켜졌다. 지우는 주에 깊게 들었어요. 민병구의 메시지가 진짜인지와 상관없이 지우는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어요. 그의 힘의 진실. 강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힘의 근원을 이해해야 했어요. 나중에 유진호와 함께한 또 다른 습격 중에 지우는 그의 그림자 병사들이 모든 전투를 처리하는 것을 봤어요. 유진호는 학교 사건 이후 진아의 상태에 대해 물었고 지우는 그녀는 더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가장 강력한 그림자 배루를 그녀를 지키게 했다. 그의 그림자 감지 기술이 레벨업하면서 이제 그림자 주변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진아를 확인했다. 한편 베루는 TV에서 왕실 드라마에 몰두하고 있었고 이는 바루가 종종 이상하고 고풍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지우는 깨달았다.
지우는 시장에서 장보는 어머니와 최종을 봤습니다. 백은호와 다투며 차혜인을 샤워 중에 우연히 보게 되자 그는 급히 연결을 끊었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식사라도 대접해야 할지 혼잣말로 고민했습니다. 그때 유진호는 지우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물었다. 일본의 S랭크 게이트. 그는 던전 붕괴까지 3일이 남았으며 일본이 강력한 헌터들을 모으느라 매우 바쁘다고 말했다. 지우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놀란 유는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지우는 일본 협회에서 연락이 왔지만 다른 긴급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템플에 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쇠와 시간을 봤다. 메시지가 떴다. 열쇠를 쓸 장소가 28시간 뒤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진우의 호기심이 커졌다. 그를 기다리는 진실은 뭘까? 누가 초대했을까? 일본에선 유리 올로프가 협상 중이었다. 레이지는 가격에 놀랐지만 유리는 자신의 서비스가 토마스 안드레를 고용하는 것보다 싸다고 주장하며 굳게 말했다. 유리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그들에게 도전했다. 그들이 나라를 구할지 아니면 돈을 택할지 레이지가 의심하자 유리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레이지의 동료들을 비웃으며 수백 명이 모여도 자신의 가치에 못 미친다고 했다. 모욕감을 느낀 호시노와 타와다는 반응하려 했지만 갑자기 유리의 장벽 중 하나에 갇혔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들에게 유리는 정말 강하다면 탈출해보라고 도발했습니다. 유리의 능력의 범위를 깨달은 레이지는 보고해야 하는 거 알아. 일본 지도부의 승인을 확보하십시오. 협상은 그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장면은 다시 지우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지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시스템은 키를 사용할 수 있기까지 1분 2초가 남았다고 그에게 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이트의 위치가 드러났다. 그것은 학교 인진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급히 달려가 직원에게 게이트가 언제 나타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3일 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우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시스템이 그를 속였어요. 특정 시간에 위치가 공개될 거라 했지만 실제로는 게이트가 이미 며칠 동안 열려 있었어요. 그는 즉시 위험을 알아챘어요. C등급이지만 이 게이트는 치명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요. 지우는 공격을 멈추라 명령하며 안에 있는 팀이 큰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어요. 설명할 시간 없던 그는 그들을 구하려고 게이트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안에서 드래곤 길드 헌터들이 보스룸 앞에 모여 있었어요. 문은 마법으로도 안 열렸어요. 갑자기 지우가 도착해 그 방이 함정이라고 말했어요. 놀란 헌터들은 그가 왜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진우의 냉정한 표정은 그가 이 레이드를 맡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 던전은 너무 위험했다. 카르토논 열쇠로 그는 문을 손쉽게 열었고 사냥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서자 시스템이 접근을 차단했고 거대한 석상 병사가 공격해왔습니다. 지우는 그를 구했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던전을 협회에 보고하라고 했어요. 이중 던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가 혼자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는 그의 뒤에서 단단히 닫혔다. 방은 그가 L랭크였을 때 기억하던 그대로였고 곳곳에 있는 조각상들과 왕좌에 앉아있는 거대한 신의 조각상이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제 예전과 달랐어요. 이번에는 진실을 알아챌 수 있었죠. 그것들은 악마나 괴물이 아니라 하나의 만화 원천에 의해 조종되는 생명 없는 꼭두각시였어요. 그 앞에는 날개 달린 천사 조각상이 있었고 그것만이 마법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다. 지우는 그것이 진짜 적인지 물었다. 처음에 조각상은 침묵했지만 지우가 계속 답을 요구하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사악하게 웃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래서 당신이 왔군요, 인간. 한편 일본에서는 유리 올로프가 도착했어요. 그의 조건이 수락된 후 기자들은 그에게 계획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어요. 스랭크 게이트를 막으려면 유리는 차분히 게이트 주위에 마법 장벽을 세워 내부에 어떤 것도 탈출 못하게 할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가 혼자 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혼자선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그의 마법이 주변 만화를 흡수할 수 있고 도쿄에 많은 만화 크리스탈이 설치되면 그는 장벽을 안정화할 수 있을 거예요. 나라에서 충분한 만화 크리스탈을 제공하면 유리는 모두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있게 말하며 모두에게 누가 구원자인지 기억하라고 했다. 일본이 유리 올로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도 포함됐어요. 고건희 회장은 뉴스를 보고 유리가 게이트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실패의 의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철에게 성지우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물었을 때 진철은 길드 신청서 목록을 건넸다. 고건희는 감명받았습니다. 아진 길드는 이제 한국의 큰 길드들과 경쟁 중이었습니다. 고건희가 회의를 위해 떠날 때 진철은 감시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중 던전이 다시 나타났고 성진우가 막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진철은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장면은 다시 진우에게로 옮겨졌고 그는 이제 천사 조각상과 마주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형상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의 앞에서 6개의 거대한 날개를 펼쳤다. 위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고대 석판을 부수는 조각상을 계속 바라봤다. 그 석판에는 던전 규칙이 새겨져 있었지만 진우는 처음부터 그 규칙이 무의미했을 거라고 말했다. 천사는 규칙이 한때는 중요했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호기심과 신중함으로 진우는 그를 이곳으로 부른 것이 천사인지 물었습니다. 조각상이 확인했습니다. 진우는 더 깊이 파고들어 그 존재가 괴물인지 물었지만 답을 받기도 전에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사는 이 대결이 그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진우가 끝까지 살아남으면 진실이 드러나고 그의 오랜 기다림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상 기사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진우는 그림자 병사들을 소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천사는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것만으로 그 기술을 손쉽게 취소했습니다. 천사는 이 전투가 하인들이 아닌 진우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 엄하게 말했다. 거의 즉시 시스템은 제한을 걸었다. 진우의 모든 특수 기술이 비활성화되었다. 시험 중에는 포션 사용, 상점 접근, 레벨업으로 체력 회복, 시험 종료 전 떠나는 것이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조각상 하나가 칼을 들고 돌진했습니다. 진우는 재빠르게 피하고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두 동강 내어 부서진 조각을 적의 머리에 던졌습니다. 적이 비틀거리자 그는 강력한 발차기로 이어갔습니다. 양손에 단검을 쥔 채 그는 다음 물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진우는 상대의 무기를 부수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정확하게 찌르며 상대를 해체해 나갔다. 그들 중 하나가 화살을 쏘았을 때 진우는 공중에서 이를 쳐내고 발로 차서 공격자의 머리를 산산조각 냈다. 싸우는 동안 그는 이것이 평생 기다려온 순간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자들에게 방역하기 위해. 밤에 조각상들이 그를 애워싸자 천사는 위에서 흥미롭게 지켜보며 인간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진우의 놀라운 성장을 인정하며 진우는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적들의 모든 움직임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전투를 지배하자마자 천사는 시련이 끝나기엔 이르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신의 조각상이 움직이며 왕좌에서 일어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방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조각상들은 진우를 노려보며 대형을 더욱 단단히 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이 압도적인 힘만이 있었다. 한편 한국 헌터 협회 사무실에서는 고건희 회장이 일본 헌터 협회의 리더인 마츠모토와 회의를 하고 있었다. 회의 중에 마츠모토는 일본이 제주도에서 마법 자원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일본에 새로 나타난 S급 게이트를 처리하는데 성진우를 고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건희는 미소를 지으며 진우가 협회의 회원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츠모토는 그를 만나고 싶다고 고집하며 협상 기회를 얻기 위해 거액의 돈을 제안했습니다. 건희는 일본의 절박함을 이해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강력한 S랭크 헌터인 고토 류지가 사망하면서 그들은 또 다른 S랭크 게이트를 막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진우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건희는 그 요청을 고민한 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통역사 없이 마츠모토와 단둘이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놀란 마츠모토는 건희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지 물었습니다. 건희는 젊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출장 다니면서 그 언어를 배웠다고 인정했습니다. 통역사들이 나간 후 건희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는 마츠모토에게 비열한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에 마츠모토는 혼란스러운 척했지만 건희는 일본 협회에서 드로우소드 길드가 분리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마츠모토는 놀라 갑자기 일어섰다. 건희는 드로우소드가 협회의 지원을 거부하고 정부의 지원을 선택한 순간부터 명백했다고 설명했다. 고토 류지 없이 협회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경쟁 길드들이 지배권을 두고 싸우고 있으며 일본의 통제력이 악화된 데에는 마츠모토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건희는 일본의 비밀 마법 장치를 증명하는 검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부수고 위협적인 기운을 발산하며 마츠모토에게 그런 저렴한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여파는 클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마츠모토가 아시아 전체를 삼킬 뻔한 위기를 막아낸 성진우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던전 안으로 돌아와서 진우는 단검으로 또 다른 조각상의 목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웠다. 적들은 끝이 없어 보였다. 그의 체력은 점점 고갈되어 갔고 여전히 포션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신상이 강력한 레이저 공격을 준비하는 걸 알아차렸다. 진우는 빠르게 지배자의 손길로 쓰러진 기사상들로 방패를 만들었지만 레이저는 쉽게 뚫고 지나갔다.
그는 가까스로 피하는 데 성공했고 현재의 힘으로도 직접 맞으면 치명적일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신상을 먼저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빠르게 돌진했습니다. 동상이 그를 밟으려 했으나 진우는 쉽게 피했어요. 동상이 레이저를 준비하자 진우는 업그레이드된 스킬인 지배자의 권능으로 동상의 어깨를 잡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힘이 미세하지만 자신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전 기술보다도 빨랐다. 그는 사각지대를 활용해 청엄난무를 발동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각상의 얼굴에 거의 흠집을 내지 못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진우는 더 높이 뛰어올라 만든 작은 틈에 공격을 집중하고 주먹에 힘을 모았다. 그는 같은 지점을 계속 주먹질해 결국 거대한 조각상이 무너질 때까지 했다. 주변 기사들 사이에 착지한 진우는 지배자의 권능을 써서 그들을 모두 땅에 내리쳤다. 그는 이 전투가 자신의 힘을 더 높였다고 생각했다. 약속된 답을 얻으려 천사 조각상에 다가갔을 때 천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진우의 힘과 결단력을 칭찬했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천사는 여전히 서 있었고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다. 그 순간 시스템에서 새로운 경고가 나왔다. 긴급 퀘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진우가 10분 안에 천사를 물리치지 못하면 심장이 멈출 겁니다. 당황한 진우는 천사에게 정체를 물었습니다. 천사와 시스템이 동시에 대답했다. 나는 시스템의 창조자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그를 이끌어온 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적이 설계한 메커니즘이었다. 건축가로 알려진 천사적 존재. 문이 열리자마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성진우가 더블 던전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은 후 우진철은 즉시 협회에서 온 엘리트 헌터 부대를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에 다가가 들어가려는 순간 내부에서 무시무시한 마법 폭풍이 몰아쳤다. 마치 사신이 언제든지 덮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문 너머에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깨달은 우진철은 신속히 팀에게 인근의 S급 헌터들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던전 안에서는 천사상의 변형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의 날개가 팔로 변하면서 전투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 조각상이 손을 들고 음흉한 자신감으로 미소를 지을 때 갑자기 진우를 향해 돌진하여 3개의 팔로 동시에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진우는 벽에 세게 부딪히며 피를 토했습니다. 후속 공격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끊임없는 공격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상이 웃었다. 싸움이 끝났다고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진우는 내면에서 더 깊은 힘을 깨달았다. 그는 조각상의 공격을 막기 시작했고 적은 당황했습니다. 조각상은 그를 과소평가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펀치를 피하고 반격하여 조각상의 얼굴을 가격하고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조각상은 웃으며 인간이 이렇게 흥미로운 상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어요. 긴 생애 동안 인간이 진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진우는 자신이 레벨 101에 도달했을 때 시스템이 그를 이곳으로 소환했으며 그 시험이 그를 죽이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그는 시스템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강했다. 진우는 답을 요구하며 왜 시스템을 만들었고 자신이 왜 플레이어로 선택되었는지를 조각상에게 물었다. 천사는 진우가 답을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그것을 죽이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 믿었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지배자의 권능으로 원거리 공격을 준비하자 동상은 그의 움직임을 따라 같은 능력으로 막았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충돌하는 장면은 대단했습니다. 진우는 적이 같은 기술을 쓸 수 있으면 원거리 공격이 소용없음을 깨달아 좌절했습니다. 그러자 조각상은 주변 무기를 조종하며 진우에게 자신을 죽이든 아니든 결과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에게 어떻게 그런 힘을 주었는지 물었을 때 조각상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스템의 설계자라고 주장하며 계획이 완벽히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함을 깨달은 진우는 정면 승부를 결심했습니다. 조각상은 모든 무기를 동원해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더 날카롭고 빠르게 움직이며 조각상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감각은 더 예리해져 공격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여러 번 공격을 성공시켜 조각상의 팔을 잘라냈습니다. 건축가가 흔들리자 진우가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공격을 막고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진우의 공격은 더 정교해졌고 그는 적을 계속 베어나갔다. 결국 조각상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조각상은 진우가 선택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왕의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조각상은 인간이 그런 아우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좌절한 조각상은 패배한 신성한 조각상들을 포함해 이전의 모든 창조물들을 되살렸다. 진우는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불안감이 몰려왔지만 공중으로 뛰어올라 통치자의 권능을 발휘하여 적군에게 거대한 충격파를 내리쳤습니다. 그가 천사 같은 조각상에 가까이 다가가자 거대한 신 같은 조각상이 그를 향해 팔을 휘둘렀습니다. 진우는 간신히 피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조각상의 팔을 잘라냈지만 진우는 칼에 맞아 뒤로 던져졌고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2분 조금 넘었을 때 진우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을 막고 있는 방패를 든 조각상을 파괴했습니다. 천사 같은 조각상에게 돌진한 그는 모든 팔을 잘라내고 땅에 내리쳤습니다. 정확히 2분 11초가 남았을 때 진우는 조각상의 목에 단검을 대고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그 순간 조각상은 숨겨진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진우에게 해답이 그의 내면에 있으며 그 데이터가 그의 기억 속 깊이 저장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그것은 그에게 데이터를 풀지 그대로 둘지 선택할 기회를 줬습니다. 처음에 진우는 조각상의 말을 믿어도 될지 확신이 안서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즉시 눈부신 빛이 그의 몸을 감싸며 그의 잠재의식 속에 봉인된 기억들이 풀렸음을 나타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영혼이 광활한 전쟁터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수많은 괴물들이 두려움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어두운 보라색 문들이 하늘 끝까지 펼쳐져 있었다. 진우는 이곳이 정말 지구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 몬스터들, 엘프들, 하이오크들, 고블린들, 그리고 거인들은 인간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에 맞서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신성한 전사들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통치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순식간에 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괴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치자들은 그들을 손쉽게 전멸시켰습니다. 괴물들이 절망에 빠진 순간 싸늘한 바람이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림자에 둘러싸인 채 유령말에 탄 한 명의 전사가 단 한마디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그는 쓰러진 괴물들을 부활시켰다. 진우는 놀랐다. 그 인물의 능력은 그의 군주 영역과 닮아 있었다. 그림자 추출. 하지만 이것은 복제가 아니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림자 군주였습니다. 군주는 전투에 뛰어들어 통치자들을 베어내고 군주의 권위로 그들을 평정했습니다. 그의 언데드 군대가 뒤따르며 파괴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군주가 적들을 베어나가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파괴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가까워 보일 때 두 개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악마 군대와 야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흰 늑대가 그중 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두 군대는 새로운 전쟁에서 그림자 군주와 맞서기 위해 정렬했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헌터 연합과 길드 헌터들의 레이드 팀이 카르테논 신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샤헤이는 그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진우의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닫혀있던 사원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냥꾼들은 땅에 흩어진 부서진 조각상들을 보고 놀랐다. 천사 조각상이 다가와 모두의 공포 속에 인간의 언어로 말을 걸었다. 왜 인간들이 초대받지 않고 왔는지 물으며 그들의 존재가 왕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서 있는 진우를 조각상 뒤에서 발견하자 그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조각상이 말한 왕이 그였을까?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천사 조각상이 3명의 A급 헌터들을 번개처럼 공격했다. 심지어 차예인도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조각상은 그들이 왕에게 좋은 제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최종인은 치유사들에게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조각상이 더 많은 적을 부활시키며 그들에게 그 군대를 견딜 수 있다면 위대한 왕의 탄생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신의 조각상이 파괴적인 레이저 공격을 준비하자 최종인은 모두에게 피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조각상의 머리를 겨냥해 화염 주문으로 방역했고 우진철은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효과가 없자 놀랐어요. 조각상의 몸은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했어요. 최종인의 고급 마법조차 흠집을 못 냈어요. 노력이 헛됨을 깨닫고 그는 진우를 봤다. 진우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최종인이 진우를 깨우려 화염구를 던졌지만 천사 조각상이 막았다. 잠든 왕을 지키려는 결심에 사냥꾼들은 혼란스러웠다. 그게 진우를 지키고 있는 걸까? 절박한 마음에 우진철은 차예인에게 깨워달라고 했다. 진우의 잠재의식 속에서 그림자 군대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었다.
압도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다시 일어났다. 진우는 만약 지금 자신이 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면 이미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관찰했다. 그는 이게 괴물과 통치자들 간의 전쟁인지 궁금해졌다. 내부 문제였을까? 군주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림자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림자 군주는 패배한 악마 사령관에게 다가가 왜 자신을 배신했는지 물었습니다. 악마는 자신이 군주를 죽일 수 있었다고만 답했다. 분노한 군주는 악마의 두개골을 부셨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 악마를 알아보았다. 그가 한때 물리쳤던 악마 왕 바론이었다. 갑자기 진우의 영혼이 그림자 군주들과 합쳐졌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심장과 무한한 힘의 원천인 군주의 검은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 통치자들이 다시 내려오자 시스템은 그에게 모든 기억 데이터가 복원되었음을 알렸다. 진우는 준비됐다. 장면은 차인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천사 동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관찰자들은 그녀가 검술로 연속 공격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천사 같은 존재의 힘에 맞서기엔 부족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천사 조각상은 그녀를 비웃으며 그게 다냐고 물었어요. 인류를 조롱하며 흥미롭지도 않고 인상적이지 않다고 했죠. 자신의 설계가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약한 인간의 공격은 그의 창조물을 해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조각상이 인간은 진정한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선언하려던 찰나 지친 상태의 최종인이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종인은 성지우를 깨우는 게 급하다고 하며 실패하면 모두 죽을 거라고 했다. 그 기회를 잡고 최혜인은 빠르게 진우에게 돌진했다. 그러나 천사 조각상은 그녀를 쉽게 놓지 않았어요. 조각상이 다시 공격하자 차혜인은 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조각상을 그녀의 민첩함으로 감명시켰습니다. 잠시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각상은 충격적인 것을 감지했어요. 샤인 안에 그림자 병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 공간에 그림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했던 조각상의 규칙을 어긴 것이었어요. 이상한 점을 깨달은 조각상은 왕이 인간을 보호하려고 그림자를 할당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는 왜 그들이 왔는지, 성지우와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차혜인은 망설임 없이 지우는 친구이며 그를 구하러 왔다고 단호히 답했다. 그 순간 돌기사들이 움직이며 사냥꾼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 전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긴장을 깨뜨렸습니다. 진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는 천사 조각상 얼굴에 강한 주먹을 날리며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다른 사냥꾼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이제 그들은 생존할 기회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천사상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지우가 블랙하트를 계승하고 어두운 보라색 올에 휩싸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은 진정한 그림자 군주가 아니라 지우가 깨어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진우가 블랙하트를 가졌어도 인간 자아를 유지하며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후 지우가 마왕 바론을 물리친 후 블랙하트가 그를 새 주인으로 인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만화는 10만을 넘었어요. 지우는 천사상이 블랙하트로 그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해제된 시스템 기억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지우는 시스템 설계자인 천사상에게 직접 물었어요. 왜 천사상이 자신을 플레이어로 선택하는 걸 반대했는지, 플레이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시스템의 원래 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천사 조각상은 눈에 띄게 두려워하며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다른 군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우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참지 못했어요. 그는 떠다니는 단검을 소환해 조각상을 위협하며 답을 요구했지만 조각상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대신 그는 지우가 선택된 이유가 있다고 경고하며 그 조각상이 죽으면 그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 군단을 막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동상들이 다시 움직이며 공격 준비를 하자 지우는 침착했어요. 그는 천사 동상을 차갑게 바라보며 먼저 그 동상을 죽이고 나서 자신을 조종하려는 꼭두각시들을 처리하면 어떻게 될지 물었어요. 동상이 시스템 창조자를 죽이면 애급 헌터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는 이미 그 가능성 고려하고 있었다. 그는 시스템 설계자가 죽어도 시스템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걸 알았다. 기초는 안정적이었다. 당황한 천사 조각상은 창조자 레벨 접근 권한으로 시스템 종료를 시도했다. 그는 접근 권한이 철회된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시스템은 그에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했다고 차분히 말했어요. 그는 시스템이 자신을 우연히 선택한 게 아님을 알았다.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미리 설정된 시나리오의 결과만 볼 수 있었기에 지우는 오래전에 시스템을 삼키기로 결심했다.
그 후 지우는 천사 조각상의 눈을 보며 시스템 설계의 치명적 결함을 지적했어요. 망설임 없이 그는 그림자 단검의 폭풍을 일으켜 조각상을 산산조각 내고 잔해로 만들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천사상은 마지막 경고를 전하려 했어요. 그는 예언을 언급했어요. 하늘을 강화하려 불기둥이 세워질 때 지우에게 불가피한 죽음이 찾아올 거라고. 그러나 지우는 요지부동이었다. 두려움 대신 그는 오히려 그 예언이 실현될 날을 기다리는 듯한 오싹한 침착함을 보였다.